주 품에 품에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후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생명 배우미 생활성가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세실리아 자매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네. 얘기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뭐 무겁지만 또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이고 네. 또 영화랑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네. 조금 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에 대한 그 영화 이야기인데요. Unplanned입니다. 혹시 미주 씨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진짜로 딱 그 첫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더 힘줘야 하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윤중 니콜라우드 신부님,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이제 토마스 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두 분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조용준 니콜라우 신부님,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직함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영화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셔서 이런 직함을 갖게 되신 건지요? 네, 저는 사제서품 이후에 미국에 가서 가톨릭의 그 미국의 뉴욕 필름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네. 왔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가톨릭 영화인협회라는 단체를 7년 전에 만들고 네. 또 그 단체와 함께 이제 가톨릭 영화제를 이제 올해 7번째 행사를 또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차이재 회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시고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님이신데요.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는 게 무엇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말 그대로 프로라이프라는 얘기가 생명을 위한다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혼자서 이제 낙태반대 운동을 하다가 2009년도에 그 소장파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근절 운동을 같이 하면서 저랑 합류가 돼가지고 네. 그런 이제 저희 선후배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축이 되고 네. 또 종교 단체들 네. 가톨릭, 개신교, 불교의 그 단체들과 함께 또 생명운동 단체들과 함께 해가지고 2010년도 초에 생명대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창립했습니다. 네. 거기서 바로 이제 낙태를 하고 있는 세 군데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 고발해서 네. 그때 조금 이제 센세이션이 됐었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 10년 전인데. 예, 맞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또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건데요. Unplanned,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또 어떤 영화인지 우리 영화를 전공해 주신 조영주 신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작년 3월 29일 날 미국에서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감독과 출연진은 사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척 콘젤만, 캐리 솔로몬 감독님, 또 출연자로서는 애슐리 브래처, 브룩스 라이언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또 사실 아직 정식 개봉은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작년 5월에 이제 했었던 그 네. 제16회 서울 국제 사랑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상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가서 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2번 상영을 했었는데 당시 미국 제작사의 홍보 담당자와 또 이 배급 담당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또 그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던 기억이 나고요. 당시에 이제 우리 구요비 주교님뿐만 네네. 아니라 또 가톨릭 그 관계자들이 많이 자리를 같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약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애비 존슨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그 가족계획 연맹이라는 클리닉의 그 전 원장님입니다. 최연소 원장이 됐던 분인데 8년 동안 약 2만 2천여 건의 네. 여성 상담을 했던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수술실에서 실제 낙태 현장을 목격하면서 네. 그때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생명운동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책이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지난 7월 중순쯤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 경에 이제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인공 애비 존슨이 그 본인은 이제 2번의 낙태 경험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가족계획 연맹이라고 하는 곳이 여성들을 도와주는 곳이다. 어떤 피임이라든지 어떤 여성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사람 자체는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도 뭐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낙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뭐 대부분의 그 낙태 찬성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신념과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8년 동안 그 클리닉에서 일하면서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물론 이제 주변의 가족들은 또 이제 개신교 다 신자들이고 좀 애비 존슨을 반대하는 그 낙태 클리닉에서 일하는 걸 반대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은 신념을 갖고 여성을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8년 만에 처음으로 계속 상담만 해주다가 낙태를 하는 장면을 초음파로 이제 보게 된 것이고 그 장면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때 처음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주 씨도 영화를 봤을 텐데 네. 미주 씨는 어땠어요, 영화 보고? 저는 일단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세한 장면들을 볼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물론 재현된 장면이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좀 많이 울었던 지금도 살짝 조금 울컥하는데 네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정말 그 작은 생명도 어떻게 그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네. 네. 조 신부님도 뭐 영화 당연히 보셨고 그 에비 존슨도 이제 실제 인물이고요. 네, 그렇죠. 신부님은 어떤 게 그 영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상황이 네네.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낙태 자체가 이제 금지됐던 이제 상황이었었고 네. 미국은 이제 낙태가 자유롭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택이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시는 그 생명수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클리닉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네. 그들을 또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네. 특히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언플랜드에 나오는 그 에비 존슨처럼 처음에 이제 낙태를 하다가 낙태 실상을 알고 이제 반대하는 생명운동으로 이제 변모가 됐는데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옆에 계신 차혜재 회장님이야말로 한국판 에비 존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본인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본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처음에는 낙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렇다고 낙태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네. 보통 이런 일반 낙태 수술은 대학병원까지 오질 않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상 유산된 아기들 유산 수술하는 걸 많이 해봤고 실제로 살아있는 아기를 없애는 낙태 수술은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레지던트 봉급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밤에 큰 병원 야간 당직을 나가야지 생활이 됐었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서에 있는 모 큰 산부인과에 야간 당직을 나갔는데 네. 그날따라 밤에 낙태 산모가 온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난 낙태를 별로 이제 피곤하니까 가라고 그럴 텐데 그 산모를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대학병원에서 외과에서 근무하는 RN이에요. 간호사예요. 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 여기 와 계시냐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데로 가시오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이 해주십시오. 딴 데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밤에까지 피곤하게 그 수술 하기 싫고 그냥 어떤 죄책감은 네,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귀찮아서 한 건데 네. 해달라고 자꾸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얼핏 생각했던 게 나는 한 번도 살아있는 아기를 낙태를 안 해봤지.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까? 좋은 경험도 되겠네. 네. 또 아는 친구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럼 초음파실로 가자고 해서 봤더니 그때 이제 9주 정도 네. 크기였어요. 크지도 않고.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10주, 12주짜리 네, 죽은 애기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유산 수술이건 낙태 네. 수술이건.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크게 이제 당황을 하죠. 유산 수술하고 낙태 수술이 전혀 다른 수술이더라고요. 유산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아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몸 자체가 그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하는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네. 문도 잘 열리고 이렇게 잡아내고 그 석션 가지고 빨아내도 애가 한 번에 그냥 쭉 네. 빨려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걱 같은 거 큐렛이라는 걸로 긁어내도 별로 긁을 것도 없이 그냥 깨끗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피도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수축에서도 탁 수축도 잘 되고 네.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것만 생각했죠. 근데 낙태는 전혀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산모는 그 아기를 끝까지 안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지요. 몸 자체가 그런 본능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네.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문도 안 열려요. 애기도 이게 끄지만 해도 안 나와요. 긁어내도 미끈미끈하고 태반 조직도 안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말도 못해요. 9주짜리였거든요. 9주? 그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5분, 10분이면 끝날 걸 저는 30분 가까이 긁어냈어요. 그런데도 미끄덩미끄덩. 긁어내고 벅벅 소리가 날 때까지 긁어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피도 많이 나오고 수축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식은땀을 한번 흘렸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깨끗이 끝났다고 해서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죠. 이게 죽어있는 애기 수술하는 거랑 살아있는 애기 수술하는 거는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누가 이 수술을 12주까지가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술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낙태 수술은 결코 단순하거나 안전한 수술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태 수술이 문제가 있구나. 단순히 어떤 그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당시도 신자이셨나요? 예, 그렇죠. 네. 이제 뭐 이제 교회에서 반대하는 건 알고 계셨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그 정도로 생각하신 건가요?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산부인과를 택할 때부터 양가 제 결혼했으니까 저희 본가나 처가 쪽이 다 카톨릭 집안이니까 저희 제 아내뿐만 아니라 특히 양가 어머님들은 무진장 반대했어요. 네. 근데 저는 낙태 그거 안 해도 나는 충분히 산부인과 의사로 살 수 있다. 그냥 아기를 돌보는 예, 얘기가 좋은 애기 일이다. 뭐 분만하고 또 뭐 혹수술이나 이런 거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혼자 산부인과를 낙태 안 하는 산부인과를 분당에 개업하면서 막상 당해 보니까 낙태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인 홀로 산부인과의 수익의 거의 40%, 많은 데는 60%까지 차지하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었죠. 네. 낙태를 안 하면은 개인 병원은 운영이 안 되는 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낙태를 안 하신다고 선언을 하시고 예. 그러니까 병원 운영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분당에서 혼자 할 때는 결국 병원 운영이 안 돼서 4년 만에 문을 닫긴 닫았는데 근데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분당에서 오픈을 했을 적에 첫날부터 낙태 산모가 2명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낙태 안 하니까 가십시오. 근데 초음파를 봐서 제가 초음파비를 욕을 했더니 낙태도 안 하면서 무슨 안 해주면서 무슨 초음파비를 받아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나가고 네. 그 다음 날에도 1명, 그 다다음 날에도 또 2명 이렇게 올 정도로 낙태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 당시 몇 년도였죠? 1999년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렇게 많이 세월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낙태를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환자가 없어서 적자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한 6개월, 7개월 넘어가서부터 산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낙태를 안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낙태를 안 하는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기를 맡겨도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다음부터 소위 말해서 낙태 산모는 안 오고 분만 산모들만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소문이 이렇게 났군요. 예, 그래서 네. 분만 환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왕절개, 뭐 혹수술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제 7개월 만에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게 낙태 안 하니까 망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구나. 네. 주님이 이렇게 다 커버를 해주시는구나라는 네. 걸 제가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생명 운동으로서 낙태가 여성들한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신념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낙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사실 제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 환자들을 통해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주위에서 그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는 선배 병원에 가더라도 아기가 뭐 임신 중기 27주, 28주 된 아기를 요즘은 다 아기를 돌려놓지 않습니까? 네. 문을 열고 뭐 수술 써가지고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소위 말해서 조기 분만식으로 돌려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그 부분 뭐 낙태술 이게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네. 아기를 네. 토막토막 내서 잘라내는 수술들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이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큰 아기를 돌려놨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기가 옆으로 횡이가 걸렸는데 이거는 제왕절개 됐는데 이 여자는 20대 초반에 처녀입니다. 처녀를 제왕절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아있는 아기죠.
옆으로 양수가 터져도 옆으로만 내려 있고 다 움직입니다. 그걸 보더니 선배가 차 선생 이리 와서 이거 좀 봐봐. 너도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봐봐. 그래서 저는 가서 봤죠. 그럼 뭐 말도 못하죠. 말 그대로 그냥 구멍을 내고 장기 뜯어내고 뭐 팔 따로 잔인하게 아이를 조각조각 내는 건데 내서 제가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막 너무 욕지기가 나오고 막 네. 구역질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보는 그 주위에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오죽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낙태가 어차피 지금 이제 낙태법이 헌법 불입치가 났으니까 어차피 낙태가 어느 선에서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원치 않는 의사나 또 거기에 관여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도 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법과 관련돼서는 또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고요. 다시 이제 영화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미주 씨는 네, 아직 뭐 이제 20대의 청년으로서 사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의 의식이 뭐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뭐 낙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는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본인이 원치 않아서 뭐 성폭행이라던가 이런 일로 임신을 한 경우에 낙태를 하는 거는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그 정말 그 작은 뭔가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 조그만한 점 같은 것도 정말 생명으로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이 낙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네. 또 그 영화를 보면 낙태 시술하는 장면도 있지만 낙태 약을 복용을 해서 그냥 여성이 스스로 집에서 네. 그 알약을 먹고 그 이제 나름대로 혼자서 하는 낙태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도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낙태약을 요즘 굉장히 많이들 복용을 한다. 사후 피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낙태약에 대해서는 어떤지 좀 의사로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낙태약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RU486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승인이 안 돼 네. 있는데 그 약이 두 알이 들어 있어요. 기능이 다르죠. 하나는 미페프리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RU486이 이 약을 말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딱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갑자기 차단이 되니까 아기가 자궁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네. 고사시켜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약은 미소프로스트라는 약인데 이거는 강력한 자궁 수축제입니다. 그래서 수축을 해가지고 죽어 있는 아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아무 사전 어떤 조치가 없이 그냥 무작대로 이게 짜내니까 거기서 막 그냥 통증이 극심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 통계가 그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나 그런 수혈이나 이런 걸 응급실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보고된 거가 있고 수혈의 빈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할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수익을 높인다는 그런 목적으로 중간에 의사가 보는 단계를 자꾸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바로 원하는 산모한테 택배로 그냥 붙이는 거. 그렇죠. 이거가 미국의 FDA에서 이거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거를 승인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의 그 몫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제조업자는 훨씬 수익이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걸 들여온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사람들이 이 약은 뭐 외국에서도 다 이미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써야 돼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를 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지금 의사 산부인과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한 내용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의사들만이 처방해야 된다. 그거는 미국에서 처음에는 의사들만 처방했어요.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항상 모든 걸 미국을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돼서 이게 좋은 것 같죠? 몇 년 지나보세요. 다시 미국대로
택배로 배달이 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을 산모가 집에서 두 알을 하나를 먹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하나를 먹고 이러고서 그 고통을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죠. 견뎌내야 된다? 이런 위험천만하고 이런 네. 몰상식한 짓이 어딨냐고요. 네. 이거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건 낙태약은 무조건 미프진이고 뭐고 간에 다 막아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인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떤 약이에요? 음성적으로 다 하고 음성적으로 있죠. 다 불법으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네. 사후피임약이라는 거는 네. 응급피임약은 그건 이제 그 초창기 때 이제 거기 착상되는 거나 이런 걸 네. 못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도 논란이 많지만은 네. 그거는 분명히 사후피임약조차도 착상을 회방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착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수정이 된 상태에서 네. 아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엄연한 이것도 네. 이거 낙태약이거든요. 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낙태라면은 영화에 소위 말하는 나오는, 네. 미프진 같은 이런 RU486이나 이런 종류의 약들은 적극적으로 이건 완전히 화학적 낙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수술적 낙태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크고 작은 합병증을 따져보니까 4배나 더 많은 거로 보고가 되고 있죠. 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왜 승인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그 낙태 위험성, 그다음에 이 낙태약 RU486 같은 그런 알약의 위험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수입이 안 된 상황인데 이 영화가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개봉했을 때 어땠는지 신민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당시 그 기사 제목이 보면은 이제 언플랜드가 블록버스터 캡틴 마블을 이겼다 뭐 이런 식의 그 정도로. 기사가 네. 네. 왜냐면 이 영화가 굉장히 그 극단적인 이제 논쟁거리가 돼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사실은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영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또 사실은 조직적으로 또 뭔가 그 회방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R등급,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R등급을 받으면 케이블 TV에서 이제 광고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네. 광고 같은 것이 차단이 되고 실제로 또 일부 극장 채널에서 이제 영화를 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봉을 또 방해하는 것도 있었고 네. 또 영화를 또 많이 폄하해서 개봉을 해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첫 주에 이제 박스오피스 5위에 올라와서 네. 또 흥행에도 사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제작비가 한 72억 정도 돈으로 들었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영화 미국 내 수입이 한 220억이 넘었게 돼서 네. 사실은 크게 성공한 이제 영화가 됐고요. 또 이 영화가 이전에 나온데 다른 영화와 좀 결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그 낙태 수술의 어떤 장면을 직접 보여주잖아요. 네네. 이런 게 사실은 초음파. 굉장히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낙태에 대한 어떤 그런 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사실 굉장히 커졌고 네. 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반대하는 정말 생명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좋은 이미지도 사실 많이 부각이 돼서 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초기 임신에서 낙태를 좀 하려면은 그런 임신 갈등 산모들한테 초음파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관건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IPPF 아까 말한 대로 국제 그 가족계 협회 연맹이 뭐 이런 단체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초음파를 못 보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태를 하려고 갔다가도 자기 아기가 이 가운데 심장이 뛰거나 네네. 혹시 팔다리가 막 움직이는 걸 네. 보게 되면 거기서 그렇죠. 산모가 느끼면서 그럼요 모성애가 생기죠. 느끼면서 거기서 나 안 할래 이런 분들이 괜히 많아지거든요. 네. 요번에 그 이 언플랜드 영화에서도 보면은 초음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네네. 느끼지 않습니까? 아기가 한순간에 잘 밑에부터 다리부터 나가다가 그 엄청나게 강한 흡입기거든요. 석션기가 보통 우리가 하는 이 진공청소기보다 15배에서 네. 30배가 센 건데 그냥 살집을 그냥 쭉쭉 빨아내는 건데 그 큰 아기가 그냥 쭉쭉쭉 하다가 어느 순간 촥 빠져나가잖아요. 네네. 그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도 누가 낙태를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나죠. 에비 존슨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처음에는 절대로 이 초음파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네, 안 얘기도 보여주죠. 그걸 이제 일종의 상업적인 그런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낙태 수술의 장면, 이 초음파 장면은 실제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걸 촬영해서 이용했을까 봐 이제 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일종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네네. 그 이미지인데 실제 이제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의 또 의견들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라 네네. 혹시나 영화를 보시게 됐을 때 네. 그런 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네. 근데, 좋겠습니다. 근데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네네. 보면은 아주 거의 그랑 똑같이 그렇게 네.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자궁에서 정말 아기가 이렇게 평화롭게 있다가 기구가 들어와서 움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이제 아기가 빨려 나가면서 한 몇 초 정도 그 빈 자궁을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한 존재, 인간 존재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그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영어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거나 영어로 이제 된 DVD를 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책이 나와 있으니까 아쉬운 분들은 이런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 뒤에 QR 코드로 예고편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좀 많이 책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 여성의 경험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언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낙태가 얼마나 그 비인간적인 것인가, 여성이 어떤 그런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낙태 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낙태가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선택도 분명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보다 깊은 이야기, 이 생명 경시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토크 콘서트 포 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신부님,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이재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포 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은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로운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낙태와 생명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화 언플랜드를 통해서 생명 경시 풍조, 또 낙태가 얼마나 또 위험한 것인가 이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게 지금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는 낙태와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4월이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지금 형법에 낙태가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낙태를 하면 낙태를 청한 여성이나 의사가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모자보건법에서 일부 예외 조항을 둬서 낙태를 일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은 낙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성들이 낙태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그 형법에서는 특히나 이제 또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차례 이제 이런 위헌 심사가 있었어요. 이 형법 낙태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서. 그러나 지난 3차례는 다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특히 이제 2012년인가 13년에가 최근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작년 2019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형법에서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조항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낙태 금지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제가 이런 네. 얘기를 드리면 좀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제 뭐 준비 안 된 임신 한 여성들은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낙태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부 수긍이 좀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준비 안 된 임신과 출산이 결국엔 이제 신생아 유기나 아니면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임신을 아기를 낳으면은 신생아 유기를 할 수 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무슨 그런 박스, 베이비 박스, 네, 베이비 박스도 네. 있듯이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유기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래도 걔네들은 살아 있잖아요. 어. 낙태는 죽이는 거고요. 우리가 물론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이거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태아는 내가 내 몸에 있다 그래서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니에요. 독립된 인간 생명이고 내가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도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요하죠. 그러나 태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권리인가 하는 거는 저는 의문이고 우리 교회나 또 수많은 그 생명운동 단체는 당연히 태아의 생명이 더 우선이다. 네.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일단은 내가 임신을 하면 이미 생명은 존재하는 것이고 출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출산을 해도 안전할 수 있는 또 아이가 잘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회장님은 이제 오래전부터 또 산부인과 의사로서 또 낙태를 하지 않는 의사로서 또 프로라이프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좀 낙태를 그래도 해도 되겠다 했던 시절과 이제 나름대로 생명 운동을 하면서 달라진 그 이후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땐 변화된 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변화가 있다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낙태를 한 산모들이 네. 내가 이거 뭔가 못할 짓을 했다.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걸 참 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떳떳해졌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낙태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여성이 행복해지고 이거는 행복해지기 위한 여성의 하나의 권리다. 이렇게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졌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 책임법입니다. 네. 남성 책임. 이 모든 것들이 남성 책임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남성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하는 시스템과 거의 근접하게만 해준다면은 거긴 굉장히 강력합니다. 공권력이 동원이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생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돈을 미리 국가에다 대주고 생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미혼모의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미혼모의 네.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남성 책임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성들은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피임하는 것부터 낙태하는 권리부터 모든 게 자기 권리고 그게 행복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근데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임도 여자가 알아서 해. 실수해가지고 임신돼도 낙태도 여자가 알아서 해. 가만 나도 보면 여자가 알아서 혼자 키워. 나도 네가 혼자서 키워. 나는 그 얘기가 내 얘기인지는 책임 못 져. 분명히 내가 낳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건 남자들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태가 합법화되면 그럼요. 아예 더 여자한테 더 책임을 미룬다. 남성 이거죠. 책임법이 없는 한 남성들이 아주 천국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지금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낙태가 합법인데 왜 알아서 하지 왜 그럼. 그런 식으로 된다. 네가 이거죠. 알아서 해야지. 뭐 나보고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네. 이게 잘못. 이건 남성 책임법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줘야 됩니다. 네. 그것도 지금 있는 식으로 무슨 뭐 양육비 이행원 여기서 하는 식으로 실권도 없는 거 그냥 찔끔찔끔 뭐 꽃평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공권력이 동원되는 강력한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네, 그 양육비 체계법과 관련해서 잠깐 이제 정보를 드리면 사실 계속 여성계에서 이제 그 강화해야 된다. 지금 사실 양육비 이행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 양육비를 내지 않는 대개는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버지 미혼부가 키우면 한쪽이 이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 양육비 이행원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도와주는데 뭐 법원 판결이 나도 나는 뭐 낼 수 없다, 능력 없다 이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법원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감치를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까지는 이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먼저 이제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그 비양육 부모한테 받아내는 그런 것도 이제 정해지긴 했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외국처럼 아예 여권도 정지시키고 뭐 심지어는 그 어떤 더 센 형벌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여성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아동의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미혼모들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미혼모들은 그래도 적어도 낙태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아기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생명을 존중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들이거든요.
미혼모들은 정말 대단한 생명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왜 그렇게 홀대를 하고 그렇게 이제는 세상이 차별하는지. 바뀌어서 이제 그들이 아주 사회적인 낙인으로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았어 이런 예. 옛날에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적어도 낙태하지 않고 내 애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남자는 도망가 버렸지만 그분들을 도와줘야죠.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네. 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가 그렇고, 근데 기혼 여성들도 낙태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둘째만까지만 낳고 셋째부터 안 예, 낳는다. 통계적으로는 기혼 네. 여성들이 더 많이 하는 거로 나와 네, 있죠. 네,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겁니다. 네. 뭐 나는 뭐 아기가 이미 한 명이나 두 명이 있기 음. 때문에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아, 나는 아기 안 낳으려고 피임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는 괜히 지금 돈이 없다. 아기를 키울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덜컥 임신이 돼서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이런 이유로 아기를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사회 경제적 사유입니다. 거긴 네. 뭐 아무거나 갖다 대면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해달라는 거거든요. 저쪽에서는. 근데 다행히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에서 만들어낸 그 입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먼저 번에 또 다른 의사회 모여가지고 만드는 데서도 사회 경제적 사유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대로 다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것이 관건이고요. 사회 경제적 사유가 과연 거기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낳기 싫다, 아니면 돈이 없다. 네, 아무것도 다 갖다 대면 다예요. 되는 거잖아요. 난 그냥 낙태하고 싶어. 왜? 뭐 어쩌라고. 뭐 네.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전 상담제입니다. 사전 상담제. 그러니까 한 번 더 한번 고려를 하고 더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산부인과 의사들의 대부분은 아니 산모들이 산부인과 병원을 찾을 정도 됐으면 그 전에 벌써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고민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뭘 또 거기다 더 사전 상담을 또 하느냐? 그거는 그 산모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거를 가르쳐주고 정보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낙태 실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낙태가 어떤 건지,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여성의 몸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나중에 정신적인 시퀄라가 남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반드시 알려주고 정보 제공을 하면서 자 모든 걸 알려준 상태에서 선택하시오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서 새로운 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여성의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예, 뭘 알아야 되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이 의무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게. 예. 자, 신부님은 그 이 낙태와 관련해서 뭐 우리 영화를 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영화 또 주제 낙태니까 혹시 지금 이 낙태법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신부님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있으셨는지. 네. 보면은 저는 이제 영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영화를 볼 때 미국의 어떤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이제 그 미국을 닮아가고 있거나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생명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울타리 밖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스프링클러가 이제 터지면 도망을 가야 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접해야 수밖에 없는 미래의 어떤 모습일 수도 네. 있겠다는 혹시 생각이. 영화를 이제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서 생명운동가들이 그쵸. 이렇게 네. 하는지 좀 자세히 좀 묘사를 좀 해주시죠. 뭐 미국에서는 네. 이제 낙태 자체가 좀 자유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생명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계획 연맹이라는 곳의 그 클리닉에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그 낙태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여성이 있으면 여성을 이렇게 붙잡아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여기 왔느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꼭 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낙태가 아니라 출산을 그쵸. 예. 할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이 네, 있는지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해서 그렇게 네. 이제 1대1로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그런데 역할을 하고. 클리닉에서는 싫어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갈등이 사실은 네. 크고
근데 거기 영화에서 보면 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보면은 이제 그 죽음의 신 복장을 막 하고 네네. 낙태 사진 이런 걸 붙여놓고 막 혐오감을 주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거보다 이제 순수 운동을 하신 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네네. 또 에비 존슨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바꿔놓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영화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네.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법적인 얘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종교계가 법을 어떻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측면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개인의 선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영화처럼 뭔가 좀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고서 이제 뭔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문화적인 측면이나 좀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또 그리고 또 실제 출산을 한 분들이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낙태를 그러면은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몇 주까지 낙태를 해도 좋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낙태를 꼭 하고 싶어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래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더 이해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미주 씨도 뭐 이제 그런 처음에 네. 여성이 꼭 낙태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성들이 왜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준비가 물론 안 됐기 때문이지만 네. 그런 출산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하려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보통 이제 준비가 안 된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가 보면은 이제 10대부터 20대 초반 여성들이잖아요.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뭔가 내가 이 출산을 함으로써 뭔가 막히는 듯한 그런 어두운 미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낙태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아이를 네. 또 낳는다는 것이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당연히 또 사회적인 낙인이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지금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 경우에 지금 입양특례법에서는 자기 신원을 밝혀야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입양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은 다시 바꿔야 되죠. 네. 본인의 젊었을 때 한 번의 과오가 평생을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거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그런 베이스가 있는 사회에서는 그거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비밀 출산이 되거나 그러니까 비밀 출산에서 가명으로 등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름으로 익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줘서 그렇게 다시 법이 재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뭐 또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입양특례법이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익명으로 해서 해외 입양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 자기 신원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 엄마를 찾고 싶을 때 해외에서 지금 뭐 입양아들이 와서 엄마 찾으러 오잖아요. 그 엄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20대 국회에서 익명출산법 또 이제 비밀출산법의 법안이 사실 제기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회기가 바뀌었고 다시 그 법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그 법을 시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차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익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엄마에 대한 정보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자기 엄마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엄마가 그때도 내가 내 신원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거부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법원에서 관리하고 출산할 때는 비밀리에 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이 아이에게 출생신고하고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법도 이번에 새로 만약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같이 패키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유기하거나 내 신원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낙태를 선택하거나 하기 쉽겠죠. 자, 올 연말까지 이런 우리 교회 입장이 이제 입법에 반영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가톨릭에서는 법조인회도 있고 뭐 가톨릭 의사회도 있고 좀 프로라이프 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고 해서 아까 이제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톨릭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든지 뭐 법조인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 아예 재판관들이 임신 주수를 못을 박아가지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판결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때 22주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얘기했죠. 여성의 결정만으로 마음대로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될 시기를 14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먼저 번에 보건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 간담회할 때도 도대체 14주라는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말하는 임신 1~3분기는 보통 임신돼가지고 12주까지를 말하거든요. 12주까지가 그래도 이게 제일 위험하고 12주 넘어가는 순간부터 안전한 시기로 들어간다고 해서 임신 중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13주, 14주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사조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옳다고 하고 14주를 써놨는데 14주는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서 나온 얘기에도 14주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12주까지 나온 적은 있어도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교수부터 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낸 거에는 임신 10주가 그래도 가장 덜 위험한 상황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선이 아닌가 해서 10주까지를 말하는데 실은 10주도 아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9주짜리 수술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말을 드렸듯이 이게 두 자리 숫자로 가면은 이게 위험도가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산모한테 굉장히 산모도 위험하죠. 힘들고 이 의사도 책임되는 부분, 책임지는 부분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리 숫자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부인 프로라이프 의사회나 또 다행히 이번에 법조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안에도 개정안에도 임신 8주까지로 돼 있거든요.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내에서 말하는 난자 정자 수정의 순간부터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 그거를 확신하고 믿고 있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이미 헌법재판관이 이거 이 헌법 불입치 판정을 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이고 그런 어떤 원칙적인 얘기만 가지고서는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무조건 그거는 거기서 제거가 돼 버리니까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간다는 입장에서 실은 처음에 이제 6주 임신 6주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아기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못 한다라는 게 미국에서 많은 주가 그렇게 미국에서 하고 있죠. 12개 주에서 이미 그게 발동이 되고 있거든요. 태아의 박동이 들리는 그때는 낙태해서는 안 된다. 그게 보통 전까지만 임신 5주 플러스 이틀이나 3일이거든요. 그게 초음파로 보이든 우리가 도플러 박동기로 확인하든 간에 그것만 들리는 순간부터 못 한다는 건데 그게 임신 6주까지란 얘기죠. 그래서 임신 6주까지를 하고 싶으나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거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8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좀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나마 저거 하는 거는 10주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요번에 산부인과 의사들 간의 간담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선이 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22주 말씀드린 이유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생존 가능한 그러니까 엄마 몸체 밖에 나와서도 생존 가능한 시기가 22주 이상 되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거를 기준으로 생존 독자 생존 가능성 그런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산부인과 학회에서 교수들의 입장은 임신 22주는
이거는 낙태 개념이 아니라 조산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22주까지는 반 이상을 살려내거든요. 그럼 22주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20주까지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타당하지만 그동안에 또 태아기형은 원래는 태아기형 사유는 낙태 사유에서 지금 제외하는 걸로 합의 이제 네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형하라고 해서 낙태하면 안 기형을 된다. 낙태하면 안 되는데 20주까지 하면 그 사이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DNA 검사라든지 네.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기형아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주도 제가 보기엔 크다. 네. 16주나 15주 선 이하로 해야지만 그나마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금 보존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나왔던 이정미 전 의원의 안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기간 안에 사실 낙태를 예. 허용하라는 그런 안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다 하자는 얘기죠. 네, 그냥. 여성이 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하도록.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라도 좀 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직접적으로 몇 주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하시는 분들이 낙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조신부님께 좀 말씀 이제 묻고 싶은 게 영화 그 언플랜드를 보면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가족계획 연맹 낙태 실수 앞에 울타리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생명운동가들 그들이 이제 낙태 받으러 온 여성들한테 이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애비 존슨이 회심한 그 과정도 사실은 그 낙태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좋은 신념을 갖고 자기 신념을 위해서 어떤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 그 장면 안에서 그 생명운동의 역할, 기도의 역할에서 좀 더 부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를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영화에 보면 그 40일 마라톤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어서 그러니까 그 24시간 주 7일 동안 계속 이어서 기도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되게 인상적인 거는 보면 그 등장한 인물 중에 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떤 거를 하냐면 하필 그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낙태된 아이들의 그 사체를 의료 폐기물로 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잠깐만 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면 첫 번째가 주님만이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기들 영혼들을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두 번째는 그 낙태를 한 여인과 그 여성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어떤 낙태 자체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뭐 된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클리닉이 문을 닫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의 힘이라 할 수 있고 또 기도로 이 그런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채워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애비 존슨도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변화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어떻게 보면 생명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향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도 좀 이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비 존슨이 회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생명운동가가 보낸 카드가 있어요. 거기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준 건데 그 시편 12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 애비 엘리자베스. 이 카드를 이제 받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냥 느낌이 좋아서 한 2년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초음파 그 낙태 장면 보고 이제 떠날까 고민을 할 때 이 카드가 이렇게 힘을 줬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주인공한테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낙태를 반대하면서 낙태 찬성론자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
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크 콘서트 포유 지금까지 생명에 관한 불편하고 가슴 아픈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조용준 신부님, 차희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미주 씨 고맙고요.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